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2019년도 말에 이제 각자의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도전, 비전, 꿈 이런 거 이제 그리면서 재테크 공부를 아마 그동안에 좀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재테크 쪽으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수익이나 차익을 거두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다소 좀 미흡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뭐 50년, 60년, 70년 앞으로 살아가려면, 그렇죠? 제대로 기본부터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경매 수업을 그런 차원에서 마련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수업이 기초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일 기초 중에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야 다음 단계든 투자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복습 혹시 하시나요? 복습? 우리 벌써 50%를 했어요. 그죠? 시작이 반이라고 50%를 했어요. 벌써 이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복습하신 분 혹시? 뭐 숙제를 하면 당연히 복습이 될 텐데 뭐 안 하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자, 첫 주차에 경매하고 부동산이 보인다고 했고,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이 심리다. 더군다나 경매는 더 그렇다. 지금 국지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분위기들이 아시다시피 마포, 용산, 성동 그 외에 뭐 다 다르니까 각각 그 국지적인 면에서 본인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공부는 계속 하셔야 돼. 그 공부는 경매를 떠나서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했던 내용 중에 경매 절차는 정말 간단하게 하긴 했지만 경매 종류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었죠? 뭐였죠, 선생님? 앞자리인데? 갑자기 다 물어보니까 임의경매, 강제경매. 근데 대부분의 경매는 임의경매라고 얘기했어요. 거의 80%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냐에 따라서 추후에 낙찰받고,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채권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채무자가 그 돈을 변제를 하고 이 물건 그냥 없애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취하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냐에 따라서 취하는 과정도 달라요. 그런 과정들은 우리 이제 언급을 아직 안 했고, 세 번째로 내가 경매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아파트부터 토지까지 봤는데, 토지든 상가든 또는 상가주택이든 간에 다 토지를 기본으로 하고 그 토지에 대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아파트였다. 그 입지대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인 토지에 대한 우리가 그 어떤 안목도 같이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1주 과정 3시간 동안 한 거를 지금 3분 동안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찰을 할 때 다른 분들한테 일반 물건 대행을 안 시킬 정도까지만 지금 사실 배운 건데, 여기서 나온 제일 중요했던 개념만 딱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딱 얘기하고 이제 오늘 본 수업 들어갈게요. 우리가 그 멘토 이영욱의 뭐 권리 분석 또는 멘토 이영욱의 실전 낙찰 7단계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과정이 바로 여기였어요. 어떤 물건을 고를지, 어떤 지역을 고를지. 여러분들 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 골랐잖아요, 다. 그렇죠? 대부분 서울 지역에서. 이게 물건 선정이었죠. 여기서 세 가지 골랐던 게 지역하고 또 물건 용도하고 또 우리의 자금이었다. 이게 물건 선정 단계였고, 물건을 고른 다음에 이거를 다 어디다 담았어요, 우리가? 장바구니 담았죠? 마이리스트에 담아서 그 물건들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해결하는 단계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권리 분석.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된다. 그렇죠? 권리 분석 첫 1단계가 뭐였어요? 첫 번째 1단계. 우리 숙제 다 했잖아. 숙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자. 이게 1단계였고, 2단계는 뭐였어요? 대항력 보자 그랬죠? 대항력. 자, 우리 일주일이면 시간이 상당히 길죠? 이해해요? 하물며 공인중개사 시험은 벌써 한 달 돼가죠, 이제? 자, 대항력 받고. 그 다음 3단계가 뭐였어요?
우선 면제권. 오케이. 이쪽 분단이 확실히 범생들인 것 같아. 대답이 빨리빨리 나오셔. 자, 우선 변제권.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거. 마지막에 보는 거. 우리 그 지난주 자료에 있었어요. 이 자료가 그대로 중요하다고 표시해놓고. 우선 변제 말고 또 하나? 최우선이 있었잖아. 최우선. 그렇죠? 왜냐면 제가 가능하면 숙제를 이렇게 꼼꼼하게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좀 틀리더라고.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시는데 여기서 틀리더라고. 여기서. 자, 말소 기준 권리를 볼 때 뭐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전입일자. 자, 전입일자하고 뭐하고? 말소 기준 권리에 잠깐만 이게 왜 나와?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절차가 끝났을 때 돈을 받고자 하고자 하는 채권자들 다 모아놨을 때 등기상에서 제일 위에 있는 애가 말소 기준 권리였잖아요. 우리 생각해봐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기 근저당 있었고 이거 안 외웠죠 우리? 그냥 이해만 했죠. 그렇죠? 돈 달라는 애들만 모았잖아요.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어요? 가압류 있었고. 일단 요거 두 개만 알면 80%는 해결돼. 가로만 치면 돼. 가로만. 그러면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대부분은 다 이게 다 말소 기준 권리야. 이걸로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를 정했고 두 번째로 대항력을 볼 때 민법상 대항력이 아니었죠. 그렇죠? 우리는 경매에서의 대항력이었죠. 대항력 볼 때 뭐하고 비교했어요? 대항력 볼 때. 전입이라고 어디 확정일자 누구야 지금? 여기다 적어놓을까 여기다가? 적어놔야겠다. 잠깐만요. 관심 물건 말고 왜 관심 수강생? 누구야? 확정일자 누구야 지금? 여기 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전입일자하고 이거랑 비교한다 그랬잖아. 말소 기준 권리. 그쵸? 이렇게 보고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경매에서 얘기하는 대항력이었다고. 그쵸? 그러면 경매에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이 임차인 보고 우리는 선순위다 후순위다. 선순위다. 선순위면 일단 자기 돈을 잃는다 안 잃는다. 안 잃는다. 근데 후순위라면 일단 잃는다. 받아가든 못 받아가든 명도하면 된다 우리는. 그쵸? 여기까지가 대항력이었고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아니었죠? 가져갔죠.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 많아.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을 갔는데도 그래. 가장 따끈따끈하게 중개사 시험을 보고 왔는데도 대항력이 없으면 돈을 못 가져간대. 그쵸? 이제 시험식인 거잖아. 문제은행식. 그래서 실무는 많이 익히셔야 돼요. 우선 면제권을 가지려면 또 무슨 날짜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확정일자 들어왔죠? 여기서 확정일자 됐고 그렇지만 확정일자가 들어온다고 확정일자가 우선 면제권 발생일이었다고 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렇죠. 정답이죠. 박수 한번. 대항력의 요건을 반드시 가진 상태에서 확정일자 들어와야 돼요. 둘 중 늦은 날이에요. 그렇죠? 둘 중 늦은 날. 다음 날 아니 또 그런 분들도 계셔. 다음 날인 거는 대항력일 때 얘기고 그 대항력의 발생 시점하고 확정일자랑 비교해서 늦은 날이 우선 면제권 발생일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지금? 대부분 여기서 이제 검토가 끝나.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선 면제권도 없어. 응? 그리고 대항력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우선 면제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보증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기준이 서울인 경우에 얼마가 기준금이에요 지금? 1억 1천이잖아. 소액 보증금의 기준이 1억 1천 밑으로 떨어질 때 얼마까지? 3,700까지. 이제 그것도 또 헷갈리시는 분 계신데 서울에서 보증금, 전세 보증금 1억 1천이면 되게 저렴한 거잖아요. 1억 1천 밑으로 들어오면 당신이 이런 거 없어도 3,700만큼은 어떤 근저당권자, 어떤 또 다른 임차인들 보다도 제일 먼저 줄게 라고 하는 게 최우선 면제. 근데 4단계 오기 전에 우선 면제에서 돈 다 받아가는 임차인이야. 그럼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보는 거다. 근데 숙제를 보니까 이 소액보증금이 아까 서울인 경우에가 1억 1천이라고 그랬지. 수도권 지방 다 다르잖아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표가 있어요. 다 다르고 기간이 지날수록 전세보증금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올라가. 그렇죠? 연도에 따라 달라. 근데 그 기준일이 어떤 뭐 숙제한 거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의 날짜에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본 분이 계시더라고. 그게 아니고 최초로 설정된 담보물건. 우리가 담보물건의 제일 기본적인 샘플이 뭐였어요? 근저당이었잖아. 맞죠? 그래서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일 그 기준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찾아서 얼마까지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1, 2주 한 10분 동안 좀 리뷰를 했고 이걸 알아야 3단계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조금 재밌을 거예요, 아마. maybe. 왜냐면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입찰표 쓰는 방법까지 같이 해보고 우리끼리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물건 하나를 골라서 놀랄 거예요, 아마. 놀랄 거예요. 왜냐면 각자의 심리, 내가 그 물건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 그래서 1등부터 15등까지 쭉 써지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까지 해볼 거고 오늘은 이제 권리 분석을 했더니 얘는 선순위가 아니네? 그럼 무조건 명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선순위였어. 근데 돈을 다 받고 나가네? 그럼 편하죠? 명도가 쉽죠? 그런 물건들만 내가 베팅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라고 이제 3단계. 그래서 각종 공적 장부 열람을 통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보자 라고 했어요. 우리 추후에 또 아주 엘리트인 공인중개사 분이 계실 텐데 우리 안에서도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물건 선정했고 권리 분석했고 이제 물건 분석으로 하는데 우리는 일단 경매니까 경매부터. 자,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 들어봤나요? 현황 조사서 들어봤죠? 감정 평가서 들어봤죠? 요 세 가지에 대한 걸 제대로 안 보고 입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적어도 중수 이상 되시려면 요거 세 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입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개 일단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 그거보다 더 먼저 이제 경매가 아니어도 일반 물건도 권리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중요하죠. 요게 어떻게 실생활에서 판가름이 나는지 오늘은 요 세 개는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요 두 부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글자로 적은 거는 복습할 때 읽어보시라고 제가 적은 거예요. 자, 하나 또 한번 골라볼까요? 선생님,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자, 지역 하나만 골라주세요. 강동구? 강동구. 자, 서울시 강동구 아파트로 해볼게요. 연습은 다. 자, 딱 두 건 떴어요. 암사 쪽. 암사 쪽. 구리 밑에 암사. 삼성 광나루 아파트 3층 신권으로 하나 들어와 있고 또 명일동, 강동구 명일동 태천 해오름 아파트. 어떤 게 조금 더 땡겨요? 명일동으로. 오케이. 가격이 반값이니까. 볼게요. 자, 명일동 보니까 일단 기본 사이즈죠. 83. 그렇죠? 33평 정도 되는 83. 우리 지금 물건 선정 다시 한 거죠. 지역으로. 그 다음에 지금 고르실 때 어느 정도 가격대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강동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일단 우리가 수업용이니까 용도는 아파트로 받고 그러면 요거 이제 권리 분석 아까 쭉 1, 2, 3, 4단계 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말소 기준 권리 뭐예요? 하나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단계가 뭐였어요? 대항력. 근데 소유자가 없어? 임차인이 없잖아요. 그럼 권리 분석 끝난 거잖아 지금 벌써. 너무 쉽잖아. 이런 것들은 시세 보고 얼마 쓸까 욕심 줄여서 들어가면 바로 1등이잖아 그러면. 그죠? 여러분 신권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만약에 시세가 5억이야. 그럼 들어가야지 지금. 왜 놓쳐 이거를? 맞죠? 맞죠? 이게 지금 5억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차부터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권리 분석 끝났고 권리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는 무슨 단계? 3단계. 물건 분석 단계잖아 이제. 그쵸? 그때 우리가 경매니까 먼저 한번 잠깐 보고 가려고. 여기 보게 되면 대법원 경매 코트 옥션 사이트 go.kr 들어가도 똑같이 나오는데 사설 사이트죠?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 나오고 현황 조사서 나오고 감정 평가서. 지금 채권자는 누구예요?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 하나은행이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해서 이번에 넣었죠? 하나은행이
근저당권으로 해서 이번에 경매를 넣었는데 이분이 경매 신청 채권자죠, 지금.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거를 경매로 넣었는데 넣었으면 이제 판사님한테 갔죠. 가서 저 돈을 못 받았어요. 너 돈 받을 게 얼마니? 했더니 옛날에 근저당 1억 9,400, 3억 6천 깔아놨는데요. 지금 원금하고 회수가 안 되네요. 이자하고 2억 5천, 지금까지 2억 5천 5백 요거 저 청구합니다. 그래서 2억 5천 5백을 청구를 딱 했어. 그럼 판사가 오케이 알겠다. 2억 5천 5백을 네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봐야 되는데 이따 한번 시세 한번 보자 하고 누구한테 맡겼죠. 누구한테 맡겼을까? 감정평가사한테.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를 판사님한테 위탁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시세로 판단했겠죠. 감정평가 시점. 감정평가 시점을 여기 화면에서 찾아봐요. 날짜가 언제인지. 이게 감정평가 시점이야. 이게 가격 시점. 가격 시점이 2019년 5월자에 나온 거죠. 지금 5월달에. 근데 지금 신건이 언제 나오는 거야? 11월이잖아. 5월에서 11월. 강동구. 출렁거리지 않았을까? 그죠? 시세가 달라졌겠죠? 그 당시 시세라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감정가보다 시세가 빠질 수도 있죠. 그쵸? 지방시장들.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는 참고 가격이고 우리는 그 현재 시점에서 1차는 1차, 2차는 2차 그 당시의 시세를 다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입찰가 분석할 때까지 연결이 돼요. 우린 지금 물건 분석하는 거고. 오케이. 어쨌든 지금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를 제출을 했고 감정평가서를 쭉 보면 이 감정평가사가 어떤 논리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라고 쭉 리포트를 작성을 해. 작성해서 판사님 50만 원만 주세요 하고 견적서 들어가 보기. 수수료 입금하라고 법원으로부터. 자, 그래서 이 제 앞쪽이 요약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자, 이 소유 물건이고 사건 번호는 이렇게 되고 그 감정평가사한테 맡긴 분이 사법보좌관 나한백 선생님이 시켰고 그리고 이거는 해당 감정평가사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표에 판사님 4억 2,800 하시죠? 판사님이 오케이 너 전문가잖아 늦게 하고 이 4억 2,800이 보세요. 그대로 여기 올라갔잖아. 감정평가. 자,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은 우리가 미리 본다 못 본다? 일반적으로는 못 본다. 안 열어준다. 그렇지? 내가 보증금 날리는데. 워낙에 임차인이 조금 성격이 좀 그래도 집주인한테 집을 안 보여주는데. 그렇죠? 법원에서 지금 나 지금 보증금을 지금 못 받게 생겼는데 안 보여주지.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 움직여요. 법원에서 선생님 여기 경매 들어간 거 우리 통보 받으셨죠? 저 이제 이 물건 제가 현황을 한번 볼 테니까 문 열어주세요 하고 면담을 요청을 한단 말이야. 임차인이 살든 소유자가 살든. 그럼 볼까요? 지금 명일동 물건에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이제 현황 조사는 집행관이 한 거예요. 자, 집행관이 또 뭐라고 했나 볼게요. 아까 감정평가서에도 사건 번호 있었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건 번호 2019 타경 2197번 사건에 판사님한테 지금 이제 위임을 받아서 집행관이 움직여요. 집행관이 날짜도 써놨네. 그렇죠? 5월 11일자 6시 40분에 갔대요, 집행관이. 아까 감정평가 시점도 5월이었죠. 그 무렵이네? 그러니까 채권자가 신청했던 그 무렵이네? 그죠? 갔는데 뭘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지, 좀 미흡했는지, 한 번 또 갔어. 2번 갔네? 그죠? 5월 11일, 이틀 뒤에 5월 13일, 또 3시 10분 2번 가서 이 분이 얻어낸 정보를 현황조사서에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현황조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경매 응찰을 높은 가격의 낙찰을 받아야 채권자도 회피하고 채권자 회피 맞죠? 그래야 돈을 많이 받으니까 특히 후순위일수록 맞죠? 그럼 채무자도 회피한가요? 채무자도 회피하죠.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배당을 다 못 받아가면 남은 거는 어차피 빚이잖아 또. 이 물건은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채무자도 회피한 거죠. 소유자. 그 다음 낙찰자는 이야기면 싸게 받으면 좋긴 하지만 그쵸? 하지만 경쟁에서 일단 이겨야 되니까 그 가격을 쓰는 거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야? 그래서 현황할 때, 판단할 때 우리 권리 분석할 때 지금 뭐 가지고 제일 지금 신경 쓴 거예요? 임차인이었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임차인이라고. 집행관이 갔을 때 집행관이 갔대요. 그래서 집행관이 코멘트를 적은 거야. 그대로 갔더니 집행관이 한 말씀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이호용 채무자 겸 소유자 맞죠? 본 사건에서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며 소유자 점유라는 얘기네. 그쵸? 현장 방문 조사 당시 만난 이진이라는 분은 이호용의 배우자, 부부간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전입세대 연락도 받고 지금 이진이를 만난 거죠. 지금 원래 소유자의 배우자가 얘기를 한 거잖아. 그 얘기한 거를 이분이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함이라고 되어 있죠. 요 내용이 현황조사서에 지금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권리분석할 때 소유자 점유라고 경매정보지에 그냥 요약으로 올라간 거예요. 임차인 없네? 권리분석 다 소멸이네? 들어가도 되겠네? 라는 얘기가 이런 문서들을 근거로 한 거라고. 그쵸? 현황조사서를 누가 했다? 집행관이 했다. 그쵸? 소유자인 경우에.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부 현황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그 내용도 적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서가 매각 물건 명세서. 요거는 마지막으로 파이널 중에 파이널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문서. 요거는. 그쵸? 왜? 법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개런티 한다는 문서예요. 매각 물건 명세서. 제가 실무능력 평가시험 같은 데는 매각 물건 명세서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자, 볼게. 근데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 어떤 힌트들을 주는지. 아까 그 사건을 제가 열람했을 때 우리가 그 등기부를 지금 뜯어보진 않았죠. 우리가 지금 등기부를 뜯어보진 않고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우리 보기 편하게 싹 묶어둔 거를 보고 바로 말소기준 권리를 찾았잖아. 우리는 등기부 우리 지금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해가지고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요거 보니까 바로 안 거지. 그럼 요게 지금 무슨 권리라고 했어요? 아까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가 최선 순위 권리 맞아요. 지금 맞죠? 근저당권 하나은행 요 권리. 매각 물건 명세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봤더니 여기에 자, 사건보다는 중요하니까 물론 나오겠죠. 파이널로 2019 타경 2197번 사건 이제 토탈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반드시 보고 입찰하십시오. 물건 번호는 1번. 여러 개의 물건이 동시에 나올 때는 물건 번호가 다르지만 대부분 다 1번. 그리고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2019년 11월 7일. 아까 친권 매각일이 언제였어요? 11월 며칠이었어요, 아까? 여기 보면 11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죠? 11월 25일인데 이 매각 물건 명세서 11월 17일 날 제일 따끈따끈하게 이 문서가 나온 거라고 지금. 그죠? 제일 파이널로 나왔고 나 한백이라는 사법보좌관이 도장을 찍어놨어요. 개런티 할게 해놨고 최선 순위 설정이라고 해서 2013년 8월 23일 근저당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였잖아. 소멸 기준 권리를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잖아. 이렇게. 그렇죠? 요거 한번 체크하고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 중요했어요? 요거. 우리가 임차인 분석할 때 중요한 날짜 3개. 뭐였죠?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 일자. 배당 요구 일 안에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배당 요구 기간보다 더 늦게 한 배당 요구도 찍히죠? 찍혀. 근데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그거 보고 인수다, 소멸이다 잘못 판단하면 대박 사건 되는 거예요, 바로. 그죠? 자, 배당 요구 종기가 2019년 7월 22일이라고 아까 경매 정보 사이트에 표시가 됐죠. 맞나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여기 보게 되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7월 22일 그 날짜가 그대로 불러왔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면 이 배당 요구 종기 안에 당신들이 배당 요구를 하세요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그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자들이 임차인만 있는 건 아니야. 임차인만 있는 건 아니라고. 얘네들 여기 지금 근저당 뭐 매매 임의경매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조금 고급 과정이긴 하지만 배당 요구 안에는 원칙적으로는 배당 요구를 다른 채권자들도 해야 돼요. 특히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뒤에 나온 애들은 특히 요런 경우에는 안 해도 자연 배당 받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그 다른 레벨이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배당 요구 종기 안에 해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매각 물건 명세서 통해서 받고 또 뭐가 있을까? 일단 내가 지금 아직은 요즘에 뭐 불인이 경린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대.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불이니, 경리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요즘에 이렇게 은어들을 많이 쓰더라고. 어린이 플러스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어린이면 불이니, 경매 어린이면 경리니 요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더라고. 자, 만약에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불이니, 경리니야. 만약에. 그런데 난 입찰을 해보고 싶어. 어떻게든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 아무런 리스크 없이. 그러면 뭐 해야 돼? 일단 임차인이 없는 거. 그죠? 임차인이 없는 거. 해서 물건 열어봤어. 열어봤는데 여기 보게 되니까 여기 찍히겠죠? 조사한 임차 내역 없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있는 칸들이 비어 있어야 돼. 그래야 깨끗하다는 거야. 그래야 여기 볼까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너무 말이 어려울 수 있어. 우리 소멸주의, 인수주의 얘기 배웠죠?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임차인이었죠? 임차인이 소멸되는 거는 우리가 해피한데 소멸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 권리분석하고 배당분석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없다는 거야 지금. 인수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소멸되지 않는 것이 인수되는 거잖아. 그게 없다는 거야 지금 여기. 두 번째,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이것도 없다는 거야. 특별한 이슈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세 번째, 비고랑.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다 비어 있다는 거야 세 칸이. 그러면 입찰하면 돼. 그렇죠? 아까 이거 한 번 유찰된 사건이죠? 아닌가? 아니야. 쏘리. 한 번 유찰된 사건이 아닌데 지금 시세가 이거보다 많이 높아. 그러면 최저가 깔고 들어가시면 도전되는 거지. 그렇죠? 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찰됐어. 아파트 20%가 떨어졌어. 지방 30%가 떨어졌어. 그럼 최저가 깔고 들어가는 거지. 도전해보려면. 그렇게 매각물건 명세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여기 세 가지를 반드시 보고 입찰을 하시면 되고, 이제 등기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우리 복습할 때는 지금 제가 했던 얘기야 이게. 복습할 때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는 지금 사례를 하나 열어서 봤으니까 선생님 시세 보시고 입찰하시면 돼. 자, 그런데 이건 간단하게 말할게. 아까 매각물건 명세서는 소유자 점유였잖아요. 임차인 없다고 나왔는데 실거주만 있는 거 아니잖아. 투자도 하잖아. 임차인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해주기가 싫어. 법원한테도. 그럴 수 있죠. 왜 그럴까? 짜증나서. 그것도 맞아. 짜증나서. 너무 현실적인 대답. 또 왜 그럴까? 후두. 회색 후두 선생님, 우리 부원장님. 왜 그럴까? 선생님, 왜 그럴까요? 같이 고민하면서 할게요. 고민하면서. 선생님, 만약에 임차인이 지금 그 전세 보증금을 거기 살고 있는데 이사 가는 것도 힘들고 그 보증금을 다시 또 업해서 하기도 그렇고 여기 애들 학교 때문에 살고 싶고 하게 되면, 야, 아파트값 이렇게 오르고 나는 해마다 전세 보증금만 올려줬는데 그냥 내가 받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내가 받으려면 정보가 오픈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알려주는 거야. 법원이 갔는데 불구하고. 집행관이 무슨 뭐 사법권 갖고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임대차 계약서 내놔요. 얼만데. 그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집행관 분들은 임차인이든 소유주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만 적어. 그러면 진실이다, 아니다. 팩트다, 아니다. 여기 적힌 게.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자, 그렇게 됐고,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그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 여기 있지만 그 다음 거 현황 조사서 볼게요. 자, 이 분은 또 뭐라고 했나 볼게요. 지금 집행관이 갔죠? 집행관이 갔어. 임차인 오수군의 처에 의하면 비슷한 사건, 처에 의하면 보증금 2억 5천. 처면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그쵸? 물론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처분 소유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 그쵸? 남편 명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못 팔잖아요. 그쵸? 위임장 받아서 팔 수는 있어도. 그런데 그 남편도 아니고 처에 의하면 2억 5천만 원 가량. 그러면서 조금 한 번 더 해주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고요. 그쵸? 기억이 나지 않고 서류를 봐야 한다. 그럼 서류 꺼내면 되잖아. 그죠? 서류를 봐야 한다고 하면 월세는 없대. 월세는 없다고 함에 거주하고 있다고 함. 그래서 집행관이 주민센터 정보 연락해서 주민등록 등재자를 조사한 바 임차인 오수군 세대. 그러니까 소유자는 맞네.
임차인 오수구는 맞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오수구는 맞고 그 이 분의 처가 얘기하시는데 서류를 봐야 되고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난대. 근데 이게 만약에 선순위였어. 그러면 이 2억 5천만 원이 정확하다면 심플해졌어 사건이.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게 4억짜리였어. 그럼 2억 5천만 빼면 되죠. 1억 5천으로 내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한 1억 한 2, 3천에 받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런 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핵심은 현황 조사서에서는 코멘트가 나오지만 이게 100% 팩트는 아니다라는 거. 이게 팩트였고,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요 3개 박스 처리한 거 보고 아까 현황 조사서에 했던 말 여기 비고란에 한 번 더 들어갔죠? 이거 보고 들어가야 되고 감정평가서는 제가 보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 이거랑 연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등기부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등기부 종류. 일단 부동산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죠? 건물과 토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어떤 부동산이든 간에 건물 있고 건물에 깔고 있는 토지가 있겠네? 그러면 등기부가 말 그대로 권리에 대한 표시인데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표시니까 내가 건물에 대한 표시인지 그쵸? 또는 토지에 대한 표시인지가 있겠네. 그쵸? 건물과 토지. 우리가 어떤 땅이 좋은 게 나왔대. 서울에는 땅이 없다고 하지만 땅이 좋은 게 나왔대. 이게 60평이었어. 굉장히 좋아하는 땅이죠. 응? 서울에 60평짜리 땅이 나왔대. 여기에 뭔가 이제 자기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땅을 샀어. 빈 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위에다가 건물을 졌어.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할게요. 자, 단독주택을 하나 졌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으로 또 등기부 하나 또 나오죠. 그게 건물 등기부죠. 단독주택일 때.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도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따로. 여기 토지의 가격은 얼마고요? 우리 뭐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뭐 시점 보정, 사정 보정 기억 살살 나죠 지금? 그렇게 해서 토지 가격을 판단을 하고 또 건물에 대한 가격들을 판단을 하고 조금 더 나와서 이거는 지금은 뺄게요. 제시에는 뺄게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요거를 토탈 낸 금액으로 감정평가사가 판사님한테 제출을 한다고. 이게 일반적인 건데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거래되는 물건도 있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응? 우리 아파트 살 때 얼마에 나 토지만 살게요. 건물만 살게요. 아니죠? 전체 통으로 사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하고 토지가 같이 나와 등기부로. 그거 보고 우리 무슨 등기부라고 해요? 아파트가 무슨 건물이라고 그래? 다 모여 있다고 해서 집합 건물이라고 하잖아. 집합 건물.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이제 투자할 때 처음으로 투자할 것 또 제일 관심 많은 게 아파트니까 집합 건물 등기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감정평가사든 또는 아파트 입찰할 때 제일 많이 염두에 두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또 한번 빙의를 한번 또 해볼까요? 우리가 시행사예요. 시행사. 자, 물론 반듯반듯한 땅이 있으면 좋겠는데 보통 뭐 반듯반듯한 땅들이 많이 없을 테니까 자, 이게 땅이야. 시행사가 이 땅을 매입을 했어. 전체를. 아파트를 지려고 해.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토지 사이즈가 있겠죠. 근데 여기 아파트를 쭉 이제 몇 동 해갖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호수 넣고 놀이터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 커뮤니티 만들어 놓고. 그렇죠? 자, 내가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1101동이라고 할게요. 1101동. 자, 여기가 1101동. 11동이라고 할까? 자, 11동. 11동의 아파트인데 이게 다 동동이 다 다르죠, 지금. 10동, 9동 다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전체 이 땅 면적에서 11동에서 몇 층 살고 싶어요? 11층? 오케이. 어우, 빼빼로데이야. 이렇게 되겠네? 1111호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 전체의 토지는 이만큼인데 내가 이 11동에서 이 11동에 또 깔고 있는 요게 또 토지가 또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동에 깔고 있는 토지가 있겠고 이 중에 1111호가 또 깔고 있는 또 토지가 또 있겠네. 맞죠? 전체 토지가 있고 한 동의 토지가 있고 나만이 갖고 있는 이 땅도 있죠. 우리 나만이 갖고 있는 이 땅 이름을 우리 뭐라고 하죠?
지분이라고도 하고 등기부상에 그게 표시될 때 뭐라고 표시돼요? 대지권이라고 표시되잖아. 원래 등기부에는 단독주택처럼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해서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집합건물, 이런 아파트 다 세 대가 집합건물 맞나요? 헷갈려 벌써. 다 가구가 집합건물 맞나요? 아니죠? 다 세 대는 집합건물 맞죠? 다 세 대든 다 가구든 아니 다 세 대든 아파트든 다 집합건물이에요. 토지랑 건물 같이 산다고 우리가 같이 살아서 이 전체 면적이 있고 동의 면적이 있고 이 한 동에 내 호수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 있듯이 이 집합 건물에서는 그게 한꺼번에 표시가 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 이것도 선생님 구역 하나만 찍어주세요. 구역 노원구로. 자, 노원구 아파트 또 넣어볼게요. 9건이나 떴네. 자, 어떤 거 하나만 골라봐요. 다 좋아? 제일 위에 거? 오케이. 자, 노원구 월계동 청백 아파트. 월계동 하면 뭐 생각나요? 학원? 학원은 이제 중계동 학원가 뭐 생각날 거고, 광운대역에 대해서 또 이슈가 있으니 월계동 할 때는 광운대역까지 같이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일단 드리고, 자, 유찰이 한번 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자, 어떤 이유로 해서 2억 4,500에서 유찰을 했는데 내부 절차 밟고 한번 감정이 재감정 됐나 봐. 1억 9,600으로 변경했다가 이제 지금 다시 또 2억 4,500으로 이제 다시 신건처럼 나오는 물건인데, 요 물건 보니까 집합 건물 맞죠? 아파트니까 당연히 토지랑 건물이랑 묶어서 등기부가 나와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 감정평가 매각할 때 각각의 대지권에 따라서 건물하고 토지는 나눠놨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요게 지금 16,358.8제곱미터 중 나의 대지권은 23.522제곱미터라는 거잖아. 이게 나만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 이게. 그 땅을 집합 건물에선 대지권이라고 하죠. 자, 감정평가서 한번 열어볼게요. 아니, 등기부 열어볼게요. 자, 지금 건물 등기부랑 토지 등기부랑 집합 건물 등기부라고 했는데, 여기는 통상 건물 등기라고 해서 한꺼번에 나와요. 눌러볼게요, 등기부. 우리 등기부 어디서 열람해보죠? 등기 한 번도 출력 안 해보신 분? 아직. 괜찮아요. 한 번도 안. 왜냐면 다 이제 자기를 담당해주는 또 우리 전문 또 중개사분들이 계시니까. 웬만하면 우리 세무사는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쵸? 세금 관리해주고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집합 건물 써있죠? 집합 건물.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가 아니라 집합 건물이라고 써있잖아. 집합 건물. 지금 우리 무슨 서류 열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등기부. 그쵸? 저는 짧게 등기부 하지만 전체 제대로 된 이름은 등기사항을 전부 다 증명하는 문서라고 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요. 자, 이걸 눌러봤더니 일단 이 부동산 자체의 표시에 표제부라고 써놔있죠. 여기 표제부.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집합건물 등기부 보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자, 집합건물에 있는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보고 있는데, 지금 딱 열어보니까 첫 번째 표제부라고 해서 한동의 건물의 표시 나오죠. 한동의 건물의 표시. 아까 볼 때 11동이 한동의 건물이었죠. 한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지금 여기. 그래서 콘크리트 조고 15층 아파트고 1층부터 몇 제곱미터 쭉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한동의 건물이 갖고 있는 그 아까 11동 이거 지워서 헷갈리시려나? 자, 이게 아까 11동이었어요. 11동. 이 한 동의 건물의 표시가 먼저 쭉 나오고 1층부터 지층까지 이렇게 돼 있다 나오고, 그 한 동이 깔고 있는 요 토지, 이게 여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해서 그 한 동이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동이. 전체 동은 아니죠, 지금. 그 한 동이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이게 지금 한 동이었죠, 한 동. 근데
나는 1111호만 내 거잖아요, 지금. 이건 한 동거의 건물과 토지의 표시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내 거. 그거를 우리 조금 고급지게 뭐라고 하죠?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전유 부분. 나만 갖고 있는 거. 여기도 그럼 건물하고 토지가 있겠네? 맞겠죠? 자, 또 내려가 볼게요. 내려봤더니 지금 표제부 얘기하고 있는데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에 이제 건물 나왔으니까 또 땅 나와야겠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대지권 하는 거. 우리가 막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여기 대지권. 전유 부분에 이 토지의 표시를 우리는 그냥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해서 건물 땅이 한 동 전체하고 전유 부분하고 나눠준 거예요, 지금. 등기부가. 그렇죠? 등기부가.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물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뭐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물건 가치를 분석을 할 때. 그러면 우리한테 이 지금 한 가지 등기부상에 구성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지금 표제부를 얘기했는데, 표제부 말고 또 등기부에 구성된 것도 있나요? 그쵸? 갑구가 있었고, 을구가 있었고. 자, 우리 권리분석 많이 했는데, 소유권 어디로 들어가요? 갑구에 찍혀요? 자, 소유권. 가압류 어디 찍혀요? 가압류. 갑구, 을구. 확실하게. 자, 갑구다. 갑구. 나머지는 다 을구? 자, 여기에 가압류 찍히고, 가압류, 압류 다 찍히고. 근저당권 어디 찍혀요? 을구. 자, 요것도 앞에 하나만 가로치면 돼. 근저당권, 저당권, 을구. 그래서 이 소유권과 관련된 것들은 갑구에 찍히고, 이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 외에 제한하는 물건들은 을구에 찍힌다고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만 알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을구는 블랭크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갑구를 보니까 소유권 있고 이전이 소유권 애초에 찍히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전 찍히죠? 쭉. 근데 이게 거의 한 해에 막 몇 번씩 움직이는 거네? 이건 어떤 부동산이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손 바뀐다고 그러잖아. 손 바뀐 거. 그쵸? 계속 한 해에도 몇 번씩 거래가 되는 거. 이거 어떤 상황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올까? 말 그대로 투기 지역이겠지. 계속 외지인들 들어와서 사고 팔고 주식처럼.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등기부는 보면 소유권 이전되고 한 15년 뒤에 또 이전되고 이건 천천히 가는 부동산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시세 파악이랑 봤을 때 아니 특별한 이슈 없이 보통 하나 아파트 사면은 거주 기간으로만 9.8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래는 보통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내용도 알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런 거 말고 이제 내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막 찍혀 있어. 돈을 빌리기는 엄청나게 빌린 거죠. 언제 경매 들어올지 모르는 거지 지금. 그렇죠? 얘네들이 소송 받아가지고 그것도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어. 근저당권이 또 한 몇 개 잡혔네? 이것도 언제 경매 들어올지 모르죠? 얘가 들어오든 언제 경매 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는 이거 다 없애주세요 하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다행히 경매는 자동적으로 없애주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제 우리 표제부 받고 갑구 받고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집합 건물 등기부에 보니까 여기에 딱 아주 심플하게 한번 예를 들을게요. 여기에 소유권 제일 위에 있던 거 살아있는 것만 소유권 이전 1번 그다음에 2번 단계 여기 가압류 들어와 있고 이 번호는 그 들어온 순서대로만 일단 할게요. 자, 가압류 있고 3번에 또 압류 있고 3번이라고 하지 말자. 가압류 빼자. 압류는 빼고 여기 1번, 2번 들어가고 3번이라고 하자. 3번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순위 여기 근저당권 을구에 들어가고 또 4번 전세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등기부를 우리가 열람을 해봤더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등기부를 펴봤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 그런데 사실 이걸 날짜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날짜 순서를 그냥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제가 등기부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등기를 뽑아봤더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권리분석하기 쉽게 일반 사설 사이트에서 분석을 해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 일반 사설 사이트에서 쭉 봤을 때 말소 기준 권리 쭉 표시할 때 이거를
뭐부터 적어놓은 거야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거 이거부터 적어놓죠. 이거부터 여기 1번 소유권 이전, 그렇죠? 적어놓고 여기 앞에 갑자 찍히는 거 봤어요? 갑이라는 얘기야. 갑구에 있다는 얘기야. 갑. 그래서 갑구 1번 적어놓고 그 다음에 2번은 어디야? 여기 울구죠? 울구 2번 근저당권. 그 다음에 3번은 또 다시 갑구네. 그렇죠? 3번 갑구 3번. 갑구 3번에서 또 가압류 찍히고 또 4번 울구죠? 울구 전세권. 이렇게 놓고 보니까 돈 받을 애들을 체크를 해서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얘가 더 힌트가 소멸이라고 찍힌 거잖아 지금. 얘가 소멸이니까 다 소멸이고, 즉 말소 기준 권리를 이렇게 찾았는데 원래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제대로 등기사항 전부증서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쪼개진 거를 이 날짜대로 뭉친 거야 지금. 뭐 하려고? 판단 빨리 하려고. 자, 경매 사건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죠. 경매 사건이니까. 경매 사건이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 경매 사건이 아니야. 매매로 이게 나왔어. 근데 우리는 그런 판단할 수 있죠. 매매 사건으로 봤는데 아 얘가 지금 나한테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 찍혔고 근저당권 찍혔고 전세권 찍혔네. 근데 요거를 다 네가 안고 사래. 싸게 감액해서. 그럼 내가 판단해야지.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누가 말소 기준 걸리겠구나 판단할 수 있죠 이제는. 경매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고 지금 각종 사이트에서. 근데 이렇게 안 나오잖아. 등기부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등기 봤을 때 아 요거 만약에 이거 다 안고 샀는데 경매 들어가게 되면 얘가 말소 기준 걸리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 상황만 있을 때는 우리한테 뭐 이렇게 감이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이게 현재 이게 말소 기준 권리죠? 이게.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인데 만약에 임차인이 있대. 임차인까지 끼고 사래. 임차인이 있어. 근데 임차인 순서를 보니까 1.5야. 날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임차인 1.5야.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 맞죠? 임차인은 그대로 보증금 떠안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왜냐면 대항력이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비단 경매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장에서 등기부를 요 정도만 알 수만 있어도 우리가 향후에 이게 만약에 경매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가 되겠구나, 얘를 내가 안고 나가겠구나, 그냥 보내겠구나 안다고. 같이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연결 못 시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 그래서 우리 간평 얘기했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죠 이제? 자, 표제부 있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한동 전체하고 전유 부분 나눠놨고, 갑구에는 소유권, 가압류, 압류, 을구에는 그 외의 제한물권들,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종종종 다 들어간다 여기에. 그런데 이렇게 제한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여기도 안 들어갔죠?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 외 거를 다시 한번 본 거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르면 손해본다. 갑구 을구만이라도 우리가 매매든 경매든 반드시 알고 지나가자라는 얘기까지 했고,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현장 나가는 방법, 또 명도 하는 방법 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